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네트워크 일반에 이제 거의 끝 마무리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통신 매체하고 뉴 미디어인데, 통신 매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광 케이블, 또는 랜 케이블, 또는 유선, 위성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보고요. 그러니까 뉴 미디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다음 포인트인 인터 네트워킹, 좀 인터넷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제 자주 출제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위성통신이에요. 위성통신 요즘에 많이 쓰고 있죠. 여러분들 스타링크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테슬라 사장님이신 일론 머스크 행님께서 전 세계에 위성으로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설정을 했고, 지금 서비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인도나 이런 땅은 넓은데 인터넷이 잘 되지 않는 곳, 이런 곳들. 근데 이게 무기화될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을 이제 위성통신이라고 하고, 스카이라이프,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제 스카이라이프라고 그래가지고 위성 방송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저희 지금 있는 사무실도 스카이라이프를 쓰고 있는데 요금은 내고 있는데 인터넷만 쓰고 있어요. TV가 있어야지. 단말기는 여기 창고에 박혀 있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위성통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얘의 장단점이 있는데, 광대역 통신이 가능하다. 그런데 광대역이라고 하는 건 고속통신이 가능하다는 의미고요. 또 대용량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광범위한 거죠. 그러니까 위성으로 하면은 산악이나 바다 위에서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타링크 같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음영 지역 또는 인터넷에 잘 혜택을 못 받는 지역까지 우리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전파 지연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멀거든요. 정지위성 같은 경우에 36,000km 높이에요. 그리고 이 주파수를 통해서 쏘다 보니까 구름이나 이런 날씨에 약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 뭐가 출제가 되느냐. 정지위성에 지구 적도 상공의 36,000km 높이 정도에 있어요. 아시겠죠? 이 수치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적외도 위성 같은 경우는 500에서 2000m 높이의 통신 위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것과 요거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동통신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에 5G나 LTE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동통신망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동통신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들이 뭐가 있냐면은 FDMA, TDMA, CDMA, CDMA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우리 예전에 쓰던, 지금은 안 쓰죠. 3G 방식의 다중 접속 방식이 되는 거고, 현재는 이것보다 더 많이 발전해서 이제 지금 4세대인 LTE가 지나갔고, 이제 5G까지 온 상태가 되는 거죠. 중국에서는 6G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CDMA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앞에 있는 F는 뭐예요? 주파수고요. T는 시간이죠. C는 코드를 디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채널로 한 번에 한 통화밖에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를 디지털 방식으로 휴대폰에 연결한 방식을 CDMA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동통신망에서 셀룰러 시스템, 셀이 뭐냐면 하나의 세포, 하나의 단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 높은 건물, 요즘에 높은 건물 아니어도 있더라고. 이렇게 안테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생긴 흰색, 아이보리색 이렇게 여러 개 달려있는, 이게 바로 이동통신 회사에서 달아놓은 바로 안테나입니다. 근데 얘가 통신 방식이 더 진화하면서 이 셀 크기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G 통신 같은 경우는 이 안테나 하나가 반경 5km까지 커버할 수 있었다 그러면, 지금 5G 같은 경우는 1km 정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해진 거죠. 그런 기지국 하나를 우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셀. 그래서 요 단위는 지금 3G에 대한 내용이고, 요 크기는 아실 필요 없이 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동통신의 가장 큰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번 기지국에서 이번 기지국으로 이동하면서 인터넷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LTE 나오기 전에 3.5G라고 그래가지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 LTE가 이제 선정이 돼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선정해서 이제 쓰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어떤 걸 썼었냐면 와이브로라고 하는 아이를 국내 기술로, 100% 국내 기술로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 와이브로 서비스 사용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에그라고 그래가지고 요만한 무선
무선 모뎀 들고 다니면서 인터넷 뜯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쯤 됐던 것 같아요. 이 서비스가 계속 유지가 됐었죠. 어디에 썼었냐면 서울 지하철에 무선 인터넷 있죠. 그게 아마 4년 전까지 이 와이브로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하철에 이게 인터넷을 넣었었습니다. 자, 요거 개발 한참 할 때 우리나라 이제 경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얘랑 LTE랑 와이브로랑. 근데 그때 당시에 그 KTX가 있었습니다. KTX에서 어느 정도 속도에서 이 와이브로가 그 2셀과 2셀을 넘어가는데 이 인터넷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슈잉 갈 수 있느냐, 요걸 테스트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뉴스에 9시 뉴스에 오늘 와이브로 테스트를 하는데 KTX였던가 새마을이었던가 뭐 그래요.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그 속도를 성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 기술이 중요한 건데 뭐냐, 2셀에서 2셀까지 넘어가는데 신호가 끊기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핸드오프예요. 핸드오프가 뭐죠? 손 넘김이라는 의미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면 소프트 핸드 오프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소프트 핸드 오프라고 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하드 핸드 오프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 핸드 오프는 통화 중에 기지국 간의 이동 시에 아무런 영향 없도록 해주는 핸드 오프 방식이고, 같은 기지국의 전파가 겹치는 지역에 두 개의 섹터를 통해서 통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드 같은 경우는 통화 중에 기지국 간의 이동 시에 순간적인 통화 단절이 발생하지만 통화에 느끼지 못하는 정도로 아주 짧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방식을 우리가 썼었다라는 거지.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가 5G를 쓰고 있지만 이런 핸드오프 방식을 쓰고 있다. 예전에 이 종주도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핸드오프가 뭔지. 핸드오프가 뭐야? 손을 놓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물건을 전달해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밍 많이 들어보셨죠? 가입된 지역을 벗어난 타 국가에서도 인터넷을 또는 통신할 수 있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와이브로가 LTE랑 바로 경쟁했던 국내 순수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밀리는 바람에 못했지 뭐. 그래서 얘는 이동 속도는 시간당 60km다 그랬는데 실제 120km까지 됐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60km라고 하는 개념 이 자체가 바로 지하철 속도예요. 지하철 속도가 40에서 60km까지 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와이브로를 우리가 뭐 지하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그 무선 인터넷 방식입니다. 달리는 지하철에 저렴하게 깔아놨었거든. KT에서 이걸 주도했었거든요. 자, 이렇게 됐고, 최대 전송 거리는 1km예요. 전송 속도는 10Mbps. 그래서 예전에 지하철 타고 인터넷 그 무선 와이파이 이렇게 쓰시면 속도가 엄청 느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5G 쓴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에 이제 매체에 대한 내용인데, 이번에는 트위스트 페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랜 케이블이요. 여러분들 댁내 공유기 뒤에 보시면은 이 포트 꽂는 게 있어요. 총 핀이 8개가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2개씩 트위스트 꼬여서 있는 형태의 이 케이블을 묶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트위스트 페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얘는 뭐예요? 전기적 간섭이 있기 때문에 이 그 간섭을 없애기 위해서 그 신호 라인의 특성마다 따로 꼬아서, 그리고 겉에 피복을 따로 입혀서 그렇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동축 케이블은 이런 거 많이 못 보셨을 텐데 제 또래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집에 유선 방송 들어오면 바로 요 케이블이 들어와서 뒤에 TV에 꽂는 포트 있을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TV도 다 있어요. 요거 꽂을 거. 요렇게 하는 거다. 이게 동축 케이블이다 정도 기억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토크님 방식을 바로 요 케이블로 연결을 했었어요. 지금은 안 쓰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유선 매체 통신 중에서 광섬유 케이블입니다. 이제 광섬유 케이블은 많이 쓰고 계시죠. 지금 댁내에 계시는 뭐 개인주택 사시는 분들은 다 인터넷이 바로 광 케이블로 들어옵니다. KT에서 그렇게 해주죠. U+ 그렇게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SKT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 FTTH라고 그래서 FTTH 바로 이 파이버로 집까지 연결하는, 광 케이블로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까지는 광 케이블이 들어가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 동의 지하에 이제 스위처가 있거든요. 그 스위처에서 올라가는, 여러분들 댁내까지 올라가는 거는 광 케이블이 아니라 좀 전에 봤던 이제 트위스트 페어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바로 이제 광 케이블이 되는 거고, 얘는 안쪽에 맨 안에 코어라고 해서 유리관이 있어요. 자, 유리라고 하는 것을 빛이 투과하죠. 그런데 이 빛이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 바로 거기에서 필요한 기술이 있는데 바로 전반사 기능이에요. 우리 유리에는요, 보면 유리막이 있으면 빛이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유리 바깥에 보면은 유리창에서 바깥이 보이잖아. 근데 이 바깥을 보이지 않게, 빛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거울 있죠, 거울.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클레드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클레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돼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전반사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애가 바로 클레드예요. 클레드. 클레드를 여기다 이렇게 유리면이 있고
이 피복처럼 여기다 이렇게 얇게 입히다 보니까 빛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쭉 나가게 되는 거죠. 이 방식을 바로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한 겁니다. 이 방식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얘는 전반사 방식을 쓰고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클레드라고 하는 피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 케이블 아주 얇죠. 저희 여기 사무실도 이제 단독 건물이라서 광 케이블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광 케이블 저기 전봇대에서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광 케이블 쭉 끌어가지고 이 건물로 연결을 해주셨어요. 자, 초고속 통신망. 요건 예전에 우리가 쓰던 ADSL이에요. ADSL. 지금은 안 쓰죠. 아마 서비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산골 같은 경우는 아직도 쓸 수도 있어요. BISDN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우리가 보셨고 얘의 확장판 현재 기술로 사용되고 있는 ATM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렇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뉴 미디어예요. 뉴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전통적인 미디어는 신문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어떤 거 보시나요? 유튜브 보시죠. 유튜브는 어떤 방식을 쓰나요? 영상도 나오죠. 소리도 나오죠. 멀티미디어예요. 멀티미디어. 맞죠? 자, 그리고 또 신문 같은 경우에는 신문사에서 그냥 전송하면 내가 받아서 보는 것뿐이야. 얘는 단방향의 성향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튜브 볼 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뭐 영상 보다 재미없으면 다른 걸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쌍방향성이에요. 이게 종종 출제되는 키워드입니다. 또 분산적이고 네트워크화 되어 있고요. 특정 다수자가 다 볼 수가 있어요. 또 유선계, 무선계, 패키지계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유선계는 선이 연결된 거고요. 무선계는 선이 없는 거고요. 패키지는 여러 가지 묶어서 같이 쓰는 것을 이야기해요. 가끔 출제돼요. 시험 20번 보면 한 번 정도 출제되는 아이입니다. 자, 뉴 미디어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케이블 TV라고 하는 게 있었죠. 전통적으로 TV 같은 경우는 남산 타워에서 신호를 쏴가지고 안테나로 우리가 받는 거였죠. 옛날 생각난다. 다 집마다 TV 안테나가 있었어요. 이렇게 다 기억나세요? 이렇게 길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고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썼었다고. 어? 요즘엔 이런 거 안 쓰죠. 왜? 남산타워에서 신호 받아 쓰려고. 그래서 막 맨날 비 오는 날 같으면 번개 치면 이거 고장 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돌리고 TV 나오냐 소리 지르고 나온다 막 소리 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도 아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뭐 케이블 TV 요즘에 많이 안 보시죠? 다 넷플릭스로 넘어가셨지? 자, 케이블 TV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넷플릭스 이전 방식이잖아. 원래 넷플릭스가 이거 하던 데잖아요. 비디오 가게, 그지? 비디오 가게하고 비디오 틀어주던 동네 유선 방송 하던 회사에서 이제 큰 그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안테나를 이용을 해서 텔레비전 방식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선 방송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뉴 미디어 방식들의 이제 종류들이 쭉 나오는데요. 요거 두 가지를 좀 구분을 좀 해주세요. 자, 비디오 텍스예요. 비디오는 비디오고요. 텍스는 텍스야. 얘는 뭐냐면 공중전화망을 통해 가지고 일반 TV로 뭘 보내냐? 신호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쌍방향 통신이 가능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뉴스에서 나왔어. 옛날에 한 15년 된 것 같아. 그때 당시에 국내에서 최초로 비디오 텍스 방식의 서비스를 MBC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드라마를 보실 때 TV의 리모컨으로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옷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었다고. 어떻게 한 거냐면 바로 TV랑 전화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ISDN이죠. ISDN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쌍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지. 지금은 그냥 바로 되잖아. 그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서비스를 하는 방송국이 MBC가 있었습니다. 아, 뉴스가 기억이 나. 그래서 이 비디오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뭐다? 전화망하고 TV하고 연결한 방식이다. 자, 텔리텍스트는 뭐냐? 얘는 멀리 있는 문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TV 전파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문자나 도형 정보를 텔레비전 수상기 화면에 보여주는 것. 이것도 뉴스에 나왔었어. 기억나. 이거 KBS 이거. KBS에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부터 KBS에서는 문자 다중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밑에다가 자막이 가는 거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 텔레텍스트예요. 아시겠죠? 비디오 텍스트라고 하니까 뭐 비디오가 없는 거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바로 얘는 전화망을 이용을 해서 쓰고요. 얘는 TV 전파를 이용을 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구분을 좀 해주세요. 정 헷갈리면 좀 나중에 문제 풀 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멀티미디어 압축 표준 이거 1과목에서도 한번 봤던 것 같아요. JPEG하고 MPEG 있었고 JPEG은 Joint Pictures Export 그룹이고요. 얘는 Motion 또는 Moving Pictures Export 그룹이고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도 모두 다 MPEG 방식을 쓴다.
엠팩4 방식의 H264 방식을 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번엔 갑자기 주파수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주파수가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 주파수 대역에 대한 것이. 그래서 들어간 거고요. 네, 주파수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였어요? 주파수가 프리퀀시잖아. 맞습니까? 이 프리퀀시. 그래서 얘는 1초당 이 주파수의 파형 하나가 360도까지 가는데 걸리는 그 단위가 바로 1Hz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요거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우, 다 너무 옛날 얘기해서 그러는데 옛날에는 텔레비전에 VHF 채널이 있었고요. 11자 MBC, 9자 KBS1, 그지? UHF 같은 경우는 AFKN 같은 거 밑에서 이렇게 돌려서 보던 그때 시절에 이렇게 텔레비전 보셨던 분들은 추억에 남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추억에 쌓일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방식이 있었구나. 자, 대역폭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정지 위성 궤도는 지구 적도 상공 얼마요? 보통 35,00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자동화에서는 36,000이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된다. 충돌나니까 아마 약간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화상 정보가 축적되어 있는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전화 회선과 TV 수상기 끝났네. 뭐예요? 비디오 텍스요. 그래서 전화선과 TV를 연결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쌍방향 대화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그랬어요. 그럼 문자 다중방송은요? 뭐였어요? 텔레텍스트. 텍스. 이렇게 됐죠. 두 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 광섬유 케이블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광대역성, 저손실성, 전자기적 유도를 받지 않죠. 그죠? 얘는 전자로 가는 게 아니야. 빛으로 가는 거지. 전력성과 같이 포솔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광 케이블은 다 지하에 깔려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길 가다 보면 저도 가끔 보는데 산보하다 보면 보도블록 옆에 KT 광 케이블 매설 지역 땅 팔 때 연락 주세요. 그런 게 다 꽂혀 있어. 그지? 아니면은 길 가다가 아스팔트에 보면 광 케이블 매설 해가지고 이 동그란 거 이렇게 박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위치가. 이게 뭐냐면 그거 잘못 파가지고 광 케이블 깨지면 네가 책임져야 돼.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다 지하에 깔려 있어요. 저희 동네는 지하화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이 사무실 있는 동네는 전봇대로 옵니다. 이렇게 전봇대로. 자, 다음 중 전화회선을 이용하지 않는 통신 서비스는 팩스, 그 다음에 텔리텍스. 이건 뭐였어요? 텔리텍스트 이거 TV 신호로 오는 거죠. VHF, UHF 요 방식으로 주파수로 오는 거고 ARS 뭔지 다 아실 거고요. 비디오 텍스는 이건 전화선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어때? 문제들이 다 저거 구분하는 문제들이 많네. 뉴미디어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정보 교환의 고속화와 대용량화, 다채널성, 단방향성이 아니죠. 양방향성. 즉 고객님과 서비스하는 사람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 형태의 다양화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어가지고 바로 인터넷 네트워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네트워킹은 인터넷을 의미하는 거예요. 별다른 거 없습니다. 자,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기본 프로토콜이 있었어요. 바로 전송에 필요한 TCP와 경로 제어를 하는 IP가 혼합된 TCP/IP라고 하는 애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바로 이 TCP/IP 상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 OSI 7레이어의 응용 계층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응용 계층. 그래서 응용 계층의 서비스들입니다. 따따따. 여러분들 매일 쓰시죠? 뭐야? 네이버 들어가도 따따따. 쿠팡 들어가도 따따따. 따따따 쓰는 거야. 얘는 뭐냐면 HTTP라고 해서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웹페이지는요 특정 코드로 이루어진 그러한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코드를 하이퍼 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걔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죠. 또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게 바로 따따따의 기능이에요. FTP는 이름 그대로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에요. 텔넷은요, 텔이 뭐야? 연결돼 있는데 멀리 있는 곳으로 연결된 거예요. 텔은 텔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시면 원격의, 멀리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텔넷은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컴퓨터 통신망에 다른 컴퓨터에 로그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의미한다. 자, 유즈넷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요 따따따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그 네이버 카페
뭐 이러한 느낌. 요즘에 보면 이런 커뮤니티들 있죠. 요거 이제 바로 유즈넷이에요. 유즈넷은 뭐냐면 이 메뉴 형식으로 해서 탭이 탁탁탁탁 열리면서 해당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게시판 형태의 그런 웹 서비스였습니다. 지금은 쓰지 않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인터넷 할 때는 이 따따따는 없었고 유즈넷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유즈넷이 꽤 오래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의 정보 교환 통로로 우리가 썼었죠. 자, 아키라고 하는 거는 FTP 사이트에 있는 파일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서비스고요. 이메일은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것 같죠. 얘네는 다 TCP IP상에서 돌아가는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들이다. 서비스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 주소 체계는 어떤 거냐? 인터넷 주소는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택배를 시켰어. 그럼 우리 집 주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바로 IP 주소입니다. 내가 컴퓨터로 인터넷을 쓰려면 내 컴퓨터에 IP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모든 인터넷 장치에는 IP가 들어가게 되는데 최초에 많이 이제 최초에 지금도 쓰고 있어요. 최초에 사용했던 것이 이제 바로 IP 버전 4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IP가 부족해졌어.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IP 버전 6예요. 요 두 개로 지금 현재 천이가 된 상태입니다. 천이라는 게 뭐야? 교환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어. 듀얼 스택 방식으로.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댁내에 스마트폰 몇 대 있습니까? 요즘에는 냉장고에도 인터넷 연결되지. 저희 집은 조명 하나씩 다 연결돼요. 인터넷이. 걔네 다 IP 필요하다니까? 뭐 사실 실제 IP는 아니고 요즘에는 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맥 어드레스로 하지만 그냥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자고. 자, 그러면 IP가 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현재는 IP 버전 7까지 현재 연구 중에 있고 실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세대라고 되는데 그거 옛날 얘기고. 자, 두 개 차이가 있어요. IP 버전 4는요 32비트 방식이고요. 이 녀석은 128비트예요. 거의 뭐 이론적으로 이 128비트만 돼도 굉장히 많은 IP를 할당할 수 있죠. 이 비트라는 게 뭔지 아시죠? 2의 32승 또는 2의 128승에 해당하는 만큼의 경우의 수의 IP를 할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IP 버전 4, IP 버전 6에 대한 내용 계속해서 봅니다. IP 버전 4는요, 뭐 TTL 필드에 어떻게 저쩌고 해가지고 IP 버전 6의 홉제한으로 불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어쩌고 했는데 다 그딴 거 필요 없고요. 뭐냐? 바로 5개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고 뭐 32비트로 구성이 된다. 자, 그리고 이 클래스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IP 주소가 많기 때문에 얘네를 쪼개서 할당하기 위한 거예요. 또 부족하기 때문에 얘네를 쪼개서 할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제기관에서 바로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자, 우선 클래스는요. A 클래스는 제일 큰 범위를 의미해요. 보통 국가 단위로 이제 A 클래스 한 세트를 받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야. 그 다음에 B 클래스는 어느 정도냐면은 한 지역, 예를 들면 서울 이렇게 한 지역을 받는 거예요. C 클래스는 어떻게 되냐면 한 건물, 한 학교 이 정도 받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D 클래스와 E 클래스는 멀티캐스트나 실험용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아이는 뭐냐? 바로 클래스는 총 5가지로 구분되고요. IP 버전 4만 클래스가 있어요. 6에는 클래스가 없습니다. 클래스가 필요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 또는 집 그 단위 하나의 IP를 할당하는 단위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C 클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C 클래스, 그지? 이렇게 되고 이 한 단위에는 컴퓨터 몇 대까지 연결할 수 있냐면 이론적으로 254대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선생님 256 아닌가요? 그랬는데 네트워크 주소랑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필요해. 그래서 2개 빼고 254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C 클래스만 기억해 볼게요. 소형 기관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 공유기 있죠? 공유기 하나가 바로 C 클래스를 담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유기 스펙에 보면 총 몇 대를 연결할 수 있나 나올 때 보통 일반적으로 254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원래 256개인데 좀 전에 각각의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네트워크 아이디와 그 다음에 얘네를 방송용으로 쓰기 위한 브로드캐스트 아이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빼고 그렇게 된다. 자,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인데 서브넷 마스크는 뭐냐면 좀 전에 우리가 C 클래스 하나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얘가 얼마? 256개의 IP를 할당을 해줘요. 근데 집에서는 얘네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 근데 학교 같은 경우에 만약에 256개의 IP를 할당을 받았는데 하나의 전산실당 약 32개 정도의 컴퓨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또는 교무실이나 뭐 이런 데는 뭐 한 24개 정도 이해 승수별로 할당을 해요.
그것이 이제 바로 서브넷 마스크인데 뭐냐면 내가 256개를 받았으면 이 네트워크를 구획하기 위한 거예요. 서브넷 이름 그 자체로 이 메인 네트워크의 하위의 네트워크를 구분할 때 쓰는 게 바로 서브넷 마스크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갔더니 저희 학교에 전산실이 4개가 있었어요. 4개가 있었는데 그 4개의 그 전산실에 들어갔을 때 A 전산실에서 내 네트워크 환경을 딱 더블 클릭하면 그 네트워크에 있는 32개의 컴퓨터가 쫙 뜹니다. 그래서 서로 공유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윈도우즈 7 넘어가면서부터 이 공유 부분이 이제 아마 해킹이나 보안 때문에 얘를 그 설정해서 열어줘야지 열리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윈도우즈 뭐 3.1 뭐 이때나 또는 윈도우즈 98, 95 이때는 그냥 네트워크 환경이 다 열렸었어요. 그러면 만약에요, 서브넷을 설정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있는 이 전산실에서요, 내 네트워크 환경을 딱 실행하는 순간 나머지 전산실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다 화면에 떠요. 카테고리별로 쫙쫙쫙. 그럼 보안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또 네트워크를 구획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를 내부에서 하나의 IP 할당 부분에서 얘네를 쪼개서 쓰는 것을 바로 서브넷 마스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이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서브넷 마스크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연락 어려워요? 연락 어려워. 근데 사실 어려운 건 아니야.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건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좀 보도록 하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뭐 이진수 계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계산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게 싫다면 그냥 문제 틀려버리시면 됩니다. 얘가 또 100% 출제되는 게 아니라 시험 100번 보면 한 50번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얘에 대해서 너무 뭘 걸지 마세요. 대신에 서브넷 마스크가 뭔지는 좀 알고 계시면 그 중에 뭐 100개 중에 한 20개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컴퓨터가 100대인데 C클래스를 받아왔어요. 자, 근데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하면 100대가 한 네트워크에 속해 있어서 브로드캐스트 방송 영역이 크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거나 인터넷 속도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50명씩 있다 그러면 50개 쪼개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서브넷 마스크입니다. 됐죠? 자, 일반적으로 IP 클래스별 기본 서브넷 마스크는 어떻게 설정하냐면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시면 서브넷 마스크 설정하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러나 요즘에는 자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윈도우즈 98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직접 TCP/IP 설정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게이트웨이 값도 알아야 됐고 서브넷 마스크 값도 알았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큰 네트워크 하나를 할당을 받았을 때 그때 서브넷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3대, 여기는 7대, 여기는 5대, 여기는 7대, 여기는 9대 이렇게. 그러나 이 서브넷이라고 하는 건 기본 이진수 단위로 가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요 0 있죠. 이 0이 바로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IP의 개수예요. 0에서부터 255까지니까 총 256개의 IP를 할당 받은 거야, 이렇게 하면.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야, 좀 어렵긴 한데 255 서브넷 마스크가 뭐예요? 지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255 마지막에 얘는 지금 256대를 할당 받은 겁니다. 이 네트워크에. 127 이렇게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개 할당 받은 게 127개씩, 128개씩이지. 128개씩 2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서브넷이.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이거 64로 해야 돼? 65로 해야 돼? 뭐 좀 헷갈리긴 하는데 65 이렇게 하게 되면 총 4개의 네트워크로 쪼개지는 거예요. 맞아요? 자, 다음에 31인가 32인가 33인가 그래, 숫자가. 그것까지 볼 필요 없고 이렇게 하게 되면 몇 개 나오는 거야? 8개의 네트워크로 나눠지는 거예요. 각각 네트워크는 IP 그 하나에 할당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개수는 32개씩 받는 겁니다. 되셨죠? 어려워요. 자, 다음에 DNS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다른 거 이건 보지 마세요. 이거 한 번 출제됐는데 그래서 책에 넣었어요. 그러나 한 번 출제됐기 때문에 보지 마십시오. 어려워. 뭐냐? DNS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터넷 주소창에다가 따따따 이렇게 치시고요. 두목.net 이렇게 치시면 이 정보가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 통신 회사의 DNS 서버로 갑니다. DNS 서버. DNS 서버예요. 이 D가 뭐야? 도메인, 네임, 서버 또는 시스템이에요. 또는 시스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인터넷 주소를 뭐라고 그래요? 도메인, 네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까? 바로 사실은 두목넷의 서버는요, IP 주소가
IP 버전 6를 쓰기 때문에 6H207309780HABCD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16진수로. 이거 외부 다닐 거니? 두목넷 들어오려면 있잖아. 야, 16진수로 이걸로 인터넷 주소 참게 치면 돼. 어떻게 외부 다녀? 야, 네이버 들어갈 때마다 이거 다 외우 다녀야 돼. 너무 불편하지. 그래서 대표적인 이 네임과 이 IP를 매칭시켜주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DNS 서버도 마찬가지로 TCP/IP 설정에 들어가 보면 각 통신사의 DNS 서버 IP 주소가 적혀 있어. 적혀 있어. 어? 그걸로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매칭을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2000년대에 그 사회생활 하셨던 분들은 1999년도에 인터넷 대란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던 적 있어요. 2000년대 딱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IT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막 그랬어요. 근데 잘 넘어갔죠.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 인터넷이 뻥난 적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상상도 안 되지. 그지? 복구는 일주일 만에 됐어.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완벽하게 복구하는 데는 1년이 걸렸고 실제 서비스 받는 데 있어서 복구하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원바이러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원바이러스가 특정 DNS 서버에 막 감염이 된 거야. 그럼 DNS 서버니까 뭐예요? 인터넷 주소를 담당하는 서버가 다 죽은 거야. 근데 얘가 원바이러스잖아. 전 세계의 DNS 서버를 타고 다니면서 다 망가뜨렸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당시에. 네이버를 못 들어가. 그래서 네이버를 들어가려면 네이버 IP를 공개했었어. 어? 그래서 뭐 156, 0, 이렇게 해가지고 IP를 쳐야지 네이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시절도 있었다. 바로 DNS가 그런 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문자로 된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하는 시스템이에요. 다 외우고 다니기 싫으니까. 됐죠? 자, DNS의 헤더 플래그는 뭐 QR, OP 코드, AATC, RD, RA0, 뭐 R 코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정보 처리에도 안 나와요. 그냥 한 번 나왔던 거야. 틀리라고. 네, 요건 보지 마십시오. 자, 문제 갑니다. 인터넷 서비스에서 다른 컴퓨터를 자신의 컴퓨터와 같이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원격이니까 텔레 네트워크 이렇게 되겠죠. 텔레 아주 자주 출제돼요. 이거는 네트워크 내 주소를 할당하는 IP 어드레스 중에서 인터넷을 식별하기 위해 몇 비트를 네트워크 어드레스에서 사용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서브넷이지 뭐. 얘는 서브넷은 기본적으로 2의 승수별로 됩니다. 2개, 4개, 8개, 16개, 32개. 예. 자, 이렇게 할당이 돼요. 나중에 이제 문제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기억 니은의 설명과 관련 있는 인터넷 서비스는 그랬어요. 다수의 사용자들이 각 분야별로 공지사항 및 최신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랬는데 요즘으로 치면 이제 깃허브나 아니면 레딧 뭐 이런 것들이 되겠지. 그지?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컴퓨터로 파일들을 송수신한대. 이건 FTP네. 얘는 유즈넷이죠. 지금은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FTP는 현재도 다 쓰고 있어요.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뭐야? 영상을 촬영해서 서버에 올릴 때 그걸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 중 IP 주소 형식 중에서 호스트를 가장 많이, 호스트라고 하는 건 컴퓨터야. 컴퓨터를 가장 많이 연결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A 클래스겠지. A 클래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5 하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이 하나가 여기는 256이지만 여기서는 자릿수가 올라가니까 256이니까 이게 뭐야? 2의 8승, 여긴 2의 16승, 2의 24승, 2의 32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A 클래스고요. B 클래스는 255에 255, 0, 0이고요. C 클래스는 여기에 255, 마지막에 0, 하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게 0이 바로 허용할 수 있는 값이에요. 허용할 수 있는 값. 자, 나중에 이제 저 부분은 서브넷 같은 경우 문제 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좀 어렵고 시간을 들여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기본 강의에서 제일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다 멘붕 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풀이에 가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엑스다디15 기억나지 저거? 이쪽에 있냐? 엑스다디15 TCP/IP 기억나죠? 표준화 재정기관 얘네들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